지금 캄보디아가 국가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무려 1000명의 한국인이 납치되고 고문당한 끔찍한 사건. 캄보디아 정부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중국 자본이 경제의 40%를 쥔 검은 돈의 나라에서 한국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 확신했죠. 그런데 한 며칠 뒤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21조 원의 자산을 동결했고 중국 자본은 공황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재벌 프린스 그룹은 하루아침에 증발했죠. 국가 경제의 절반이 단 일주일 만에 사라진 겁니다. 이제 한국의 명령 한마디에 세계가 움직인다. 대체 한국은 무슨 일을 한 걸까요?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이 지옥의 문을 부수고 들어간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는 숨을 멈췄습니다. 국민을 위해 한 나라를 무너뜨린 대한민국,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캄보디아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집단으로 실종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엔 코웃음을 쳤죠. 또 아시아 국가들끼리의 문제군. 중국 삼합회가 판치는 캄보디아에서 한국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며칠 뒤 저는 그 소문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사실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저는 리처드 스틸, 국제분쟁 전문 저널리스트입니다. 30년 넘게 전쟁터를 누빈 사람이죠. 시리아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걸 봤고 아프간에서 폭탄이 터지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한 순간 뭔가 다른 종류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쟁터의 공포가 아니라 국가 자체가 썩어가는 냄새 같은 거였죠. 공항부터 이상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지나는데 관리가 여권을 훑어보더니 대놓고 $50를 요구했습니다. 뇌물이었죠. 거절하면 짐 검사가 시작되고 한두 시간은 좋게 잡아먹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풍경도 기묘했습니다. 중국 자본으로 세워진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만 간판은 죄다 중국어였고요. 그 화려한 건물 그림자 아래엔 굶주린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5성급 호텔이라고 하지만 로비부터 뭔가 음침한 기운이 감돌았죠. 직원들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자금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시아누크빌의 기적을 취재하는 거였죠. 기적이라고요? 공항에서부터 느낀 건 기적이 아니라 부패의 악취였습니다. 40년째 이어지는 훈센 일가의 독재 아래서 이 나라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칠해놨을 뿐 속은 완전히 썩어 있었습니다. 첫날 밤 호텔바에서 위스키를 마시고 있던 그때 옆 테이블에서 현지 직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20개 언어를 구사해 크메르어도 약간 알아들을 수 있었죠. 며칠 전 그 한국 애들 결국 어떻게 됐대? 프린스 그룹이 데려갔잖아. 끝이지 뭐. 경찰도 아니고 사설 경호대가 사람을 끌고 가도 되는 거야? 직원들은 체념한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딘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곳이라는 투였죠.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최대 재벌이었습니다. 카지노, 부동산, 은행까지 손대지 않는 곳이 없었죠.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그저 전형적인 동남아 재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현지 정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잭, 여긴 왜 왔어? 여기 지금 아주 위험해. 무슨 소리야? 취재하러 왔지. 시아누크빌 취재. 거기 가지 마. 진짜 위험하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총알이 날아다니는 곳도 다녔는데 무슨 위험이 있겠습니까? 어젯밤에 호텔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한국인들이 실종됐다던데. 정보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거 소문이 아니야. 진짜야.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라지고 있어. 특히 한국인들이 많아. 저는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사람들이 집단으로 실종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과장하는 거 아니야? 몇 명 정도인데? 잭, 이거 농담 아니야. 수십 명이 아니라. 아마 수백 명은 될 거야. 수백 명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보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카지노 앞에서 한국인 청년 4명과 중국인 도박꾼들 사이에 사소한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였죠.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린스 그룹 경호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그 애들을 곤봉으로 두들겨 팼어. 피를 철철 흘리면서 검은 벤에 실렸지. 그 뒤로 아무도 못 봤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경찰은 뭐 했는데? 경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프린스 그룹이 경찰보다 위야. 아니, 정부보다 위지. 한국 정부는 가만히 있어? 항의는 했겠지. 근데 여기선 소용없어. 캄보디아 정부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조사 중이래. 벌써 몇 달째 조사 중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아시아 후진국의 모습이었죠. 부패한 정부,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 그리고 무기력한 외국 정부. 한국 정부도 별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진 손이 안 닿으니까요. 정보원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잭,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20년 동안 그를 봐왔지만 이렇게 겁먹은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보원의 떨리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까? 단순히 몇 명의 관광객이 실종된 게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그 답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 30년 저널리스트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을 사냥하고 있었던 겁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저는 마침내 그곳에서 탈출한 생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아누쿠빌의 허름한 건물 지하실이었죠. 정보원이 극비리에 주선한 만남이었습니다. 생존자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팔과 등에는 화상 자국과 채찍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쟁 생존자들을 인터뷰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엔 공포를 넘어선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거기엔 최소 1000명은 있었습니다. 한국인만요. 1000명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백 명도 아니고 1000명이라니. 1000명이라고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세 개의 거대한 건물에 나눠서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2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운영하는 거대한 범죄 단지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카지노와 리조트 단지처럼 보이지만 그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고 합니다. 처음엔 일자리를 준다고 꼬셨습니다. SNS에서 고수익 알바라고 광고하더라고요. 캄보디아에서 카지노 딜러 일을 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미끼를 물었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프린스 그룹 직원들이 마중을 나왔죠. 친절하게 차에 태워서 시아누쿠빌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휴대폰도 압수당했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여기서 일해서 빚을 갚아야 나갈 수 있다고요. 무슨 빚을 말하는 겁니까? 항공료, 숙박비, 식비. 온갖 명목으로 빚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엔 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3천만 원짜리 빚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형적인 인신매매 수법이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은 뭘 시켰습니까? 보이스피싱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을 뜯어내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을 시켰어요. 성과가 안 나오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등을 보여줬는데 채찍 자국이 수십 개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밤 폭행이 있었습니다. 간수들은 대부분 중국인이었고 캄보디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짐승 취급했죠. 더 끔찍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은 다른 이들 앞에서 공개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였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요? 어디로요? 생존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장기 매매입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을 골라서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돌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지는 인간 사냥터였습니다. 경찰은요? 신고는 안 했습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이요? 경찰들이 그 건물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랑 한통속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정부 자체가 한통속이었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정부가요? 프린스 그룹 회장 천즈가 누군지 아십니까? 훈 마네 총리의 최측근입니다. 총리의 모든 검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경찰, 군대, 정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외국인을 사냥하고 착취하는 국가 주도형 인신매매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운이 좋았습니다. 건물 화재가 났을 때 혼란을 틈타서 도망쳤습니다. 3층에서 뛰어내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지만 계속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요. 그는 한 달 동안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프린스 그룹 사람들이 계속 찾아다녔지만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발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구해주세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즉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정보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잭, 조심해. 당신도 여기서 시체가 될 수 있어.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호텔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의 감시였죠. 이 나라에선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정부, 경찰, 재벌이 한통속인 곳에서 저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사를 써봤자 묻힐 게 뻔했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묻힐 수도 있었죠. 저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1000명의 한국인이 지옥 같은 곳에 갇혀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기까지 손이 닿지 않을 겁니다. 외교적 항해 정도가 고작이겠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며칠 뒤 프놈펜 공항에 대한민국 정부의 C-130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 착륙한 겁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입니다. 프놈펜 공항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공항 한쪽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수송기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맨 앞에 선 여성이 눈에 띄었는데 외교부 김진아 2차관이었습니다. 그녀의 뒤로 10여 명의 외교팀이 따라 내렸고 그 뒤로 검은 베레모를 쓴 특수부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였죠. 그들의 눈빛엔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 본능이 작동했죠. 이건 분명 특종감이었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 한유진 영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날카로운 인상의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고 20분의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사님, 한국 정부가 특수부대까지 투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실 계획이신가요? 한유진 영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외교는 수단일 뿐입니다, 미스터 스틸.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전원 구출입니다. 전원 구출이라는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전원 구출이라고요?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가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한유진 영사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수단이라는 말에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빈말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과거 제가 취재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다음 날, 저는 캄보디아 국방부 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강태식 중령이 캄보디아군 고위 관계자와 만나는 자리였는데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죠. 강태식 중령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단한 체격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장성 앞에서 조금의 굴욕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국민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방해하신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캄보디아 장성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방해하면 어쩔 건가? 여긴 우리 땅이요. 당신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강태식 중령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국민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푸놈펜을 잿더미로 만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경고가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캄보디아 장성의 얼굴빛이 변했고 동행했던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강태식 중령의 눈빛엔 거짓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그럴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쟁 지역을 취재하며 각국의 군인들을 봐왔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외교적 수사로 포장하거나 우회적으로 표현하기 마련인데 강태식 중령은 너무나도 직접적이고 단호했습니다. 그것도 적국의 장성 앞에서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캄보디아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의하거나 맞받아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장하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조직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캄보디아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중국 삼합회가 판치는 곳에서 한국 정부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코웃음을 쳤죠.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외교적 항의나 유감 표명으로 끝낼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정말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외교부 차관부터 최정예 특수부대까지 총동원해서 이 작은 나라 캄보디아와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작전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창밖으로 푸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뒤에 숨겨진 어둠, 그 어둠 속에 갇혀있는 1000명의 한국인들.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이곳까지 날아온 대한민국의 수호자들.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이 대결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한국은 정말로 1000명 전원을 구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며칠 뒤 그 답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민을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캄보디아 전체를, 아니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반격은 캄보디아가 아닌 워싱턴 DC와 런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방에서 CNN 속보를 보다가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화면에 뜬 자막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죠. 미 법무부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회장 천재 전격 기소. 국제인신 매매 및 자금 세탁 혐의.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왜 갑자기 캄보디아 재벌을 기소한다는 겁니까? 그것도 캄보디아 정부의 실세를 훈 마네 총리의 최측근을 말입니다. 채널을 돌리는데 BBC에서도 속보가 터졌습니다. 영국 정부, 런던 소재 프린스 그룹 부동산 전량 압류. 메이페어 저택 포함 15채.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캄보디아와 한국의 조용한 신경전이었는데 갑자기 미국과 영국이 뛰어든 겁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한유진 영사는 제가 도착하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스터 스틸, 뉴스 보셨나 보군요. 영사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움직인 겁니까? 한유진 영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국정원,
외교부, 금융위원회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렸죠. 프린스 그룹의 모든 거래를 추적했습니다. 그들이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싱가포르에서 스위스로, 스위스에서 케이맨 제도로 돈을 돌리는 모든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그럼 이번 인질 사태 훨씬 전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프린스 그룹이 우리 국민들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SNS 사기 광고, 고수익 일자리 미끼. 패턴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영국을 움직이셨습니까? 그들이 왜 협조한 겁니까? 한유진 영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두께가 좋기 30cm는 되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미국 법무부에 제공한 증거 자료입니다. 프린스 그룹이 미국 달러로 세탁한 돈이 연간 50억 달러라는 걸 증명했습니다. 뉴욕의 시티은행, JP모건 체이스. 미국 주요 은행들이 모르는 사이에 범죄 자금 세탁에 이용당했다는 증거였죠. 50억 달러요? 네, 그 정도 규모면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에 타격을 줍니다. 우리는 미국에게 말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을 방치하면 당신들의 은행이 국제 범죄의 통로가 된다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캄보디아 문제가 아니라 미국 금융 안보의 문제라고 설득했습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도움을 구걸한 게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건드려서 움직이게 만든 겁니다. 영국은요? 영국은 더 간단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런던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30억 파운드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출처가 마약 밀매, 인신매매, 장기 매매 수익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죠. 영국 정부 입장에서 런던 한복판에 범죄 자금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즐비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유진 영사는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영국 MI6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금융의 중심 런던이 범죄 자금 세탁의 천국으로 불리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의를 세우는 도시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심리전이었죠. 결국 미국과 영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죠. 그날 저녁 더욱 놀라운 소식이 터졌습니다. CNN 앵커가 흥분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프린스 그룹 회장 천지의 비트코인 지갑을 추적해 21조 원 상당을 압류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압류 사건입니다. 21조 원.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현기증이 났습니다. 한 사람이 숨겨둔 돈이 21조 원이라니요. 더 놀라운 건 그걸 찾아낸 게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시 한유진 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영사님, 21조 원이라니.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미스터 스틸. 우리 국정원 사이버팀이 3개월 동안 추적한 결과입니다. 천지는 자기 돈을 23개의 비트코인 지갑에 분산해서 숨겨놨더군요. 우리는 그걸 하나하나 찾아냈고 미국에 정보를 넘겼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법에 따라 압류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 배상에 쓰일 겁니다. 우리 국민들 말입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복수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응징이었습니다. BBC 뉴스는 런던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메이페어의 초호화 저택 앞에 영국 경찰들이 서 있었고 건물 입구에는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리포터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저택의 시가는 1억 5천만 파운드로 추정됩니다. 영국 왕실 소유지의 버금가는 가치죠. 하지만 이 건물이 인신매매 범죄로 번 돈으로 구입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영국 정부는 즉각 압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한국이 방아쇠를 당기자 미국과 영국이 동시에 대포를 쐈어. 이건 외교가 아니라 전쟁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푸놈펜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뉴스가 퍼진 겁니다. 프린스 그룹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천지 회장의 재산이 압류당했다는 소식이 말이죠. 한 현지 카페에 들어갔는데 TV에서 캄보디아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자막을 보니 프린스 그룹 주가 90% 폭락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캄보디아 남성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프린스 그룹은 끝이야. 한국이 그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어.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조치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연한 겁니다. 프린스 그룹은 악마였거든요. 우리 정부도 악마고. 그들은 돈을 위해 사람을 팔았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타이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목격한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상대로 싸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영국을 움직여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촉발한 글로벌 금융 제재는 캄보디아 경제를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푸놈펜 거리를 걸으며 이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재앙 같았죠. 프린스 그룹 본사 건물 앞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프린스 은행에 예금한 돈을 찾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행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경찰들이 군중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경찰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이 다 거기 있어. 문 열어. 내 돈 내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프린스 은행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미국이 천지의 비트코인 21조 원을 압류하고 영국이 런던 부동산을 몰수하자 프린스 그룹의 유동성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캄보디아 국가 경제의 40%를 차지하던 거대 기업이 단 며칠 만에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겁니다. 저는 프린스 은행 앞에서 울부짖는 사람들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들었습니다. 이들도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금한 은행이 한국인들을 납치하고 고문하고 죽인 범죄 조직의 자금줄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증권거래소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프린스 그룹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쳤고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한 증권맨이 멍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숫자들만 가득했습니다. 프린스 그룹뿐만 아니라 관련 계열사들, 협력 업체들까지 모두 폭락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파산이야. 그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정말로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며칠 뒤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프린스 그룹 카지노 단지에서 중국 자본이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수백 대의 트럭이 줄지어 물건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카지노 기계, 가구, 심지어 에어컨까지 뜯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지 정보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겁을 먹었어요. 한국이 프린스 그룹을 무너뜨리는 걸 보고 자기들도 똑같은 꼴 당할까봐 도망가는 겁니다. 얼마나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만 1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 속도면 한 달 안에 중국 자본이 캄보디아에서 완전히 철수할 겁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프린스 그룹 하나를 무너뜨렸을 뿐인데 그 파급 효과가 캄보디아 전체 경제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전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캄보디아 국영방송에서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저는 호텔방 TV 앞에 앉았습니다. 훈 마네 총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평소의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린스 그룹 사태로 인한 일시적인 혼란이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시적 혼란이라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국가 경제의 40%가 증발하고 있는데 일시적 혼란이라니 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한유진 영사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미스터 스틸, 지금 당장 대사관으로 오실 수 있습니까? 흥미로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급히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한유진 영사는 저를 보자마자 녹음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방금 훈 마네 총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훈 마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TV에서 보던 당당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행 경보를 해제해 주십시오. 우리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끊기면서 실업자가 매일 수천 명씩 늘고 있습니다. 한유진 영사의 차갑고 침착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총리님, 우리는 이미 명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확인되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진 후에 검토하겠다고 말입니다. 프린스 그룹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천재는 국제 수배령이 떨어졌고요. 더 이상 뭘 원하십니까? 전원 구출입니다. 1000명 전원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한유진 영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훈 만에는 하루에 3번씩 전화합니다. 애원하고 울고 협박도 해봤죠. 하지만 우리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애원을 한다니. 그만큼 절박한 겁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지금 자유낙하 중입니다. GDP가 한 달 만에 15% 감소했습니다. 실업률은 30%를 넘어섰고요. 이 속도면 석 달 안에 국가 부도가 날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 하나가 캄보디아 전체를 무릎 꿇린 겁니다. 며칠 뒤 태국 방콕에서 놀라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태국의 주요 일간지가 일면 톱 기사로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한국의 단호한 결단력이 부럽다.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인가? 기사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정부 관계자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도 중국과 캄보디아에 납치된 자국민이 수백 명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처럼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베트남 언론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국민 보호 의지는 모든 국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자국민을 위해 세계와 맞설 수 있는 나라, 그것이 진정한 강국이다. 심지어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푸놈펜 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든 피켓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 하지만 한국은 국민을 위해 싸웠다. 저는 그 시위 현장을 취재하며 한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을 지지하는 겁니까? 한국 때문에 당신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요. 학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무너뜨린 건 한국이 아니라 훈 마네와 프린스 그룹입니다. 그들이 부패했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한국은 정당한 응징을 한 겁니다. 우리 정부도 저렇게 국민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긴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프린스 그룹을 무너뜨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는 메시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놀랍게도 주변국들에게 부러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강태식 중령을 독대할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강태식 중령은 평소와 달리 군복이 아닌 평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중령님, 곧 범죄 속을 소탕 작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개인적으로 각별한 의미가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태식 중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스틸, 저에게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강민석이라는 이름의 25살짜리 청년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석이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SNS에서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어 강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봤죠. 월급도 괜찮고 경력도 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태식 중령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수상하다고 했죠. 하지만 민석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 특유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형이 너무 걱정이 많다고 자기는 조심할 테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한 달은 연락이 잘 됐습니다.
일도 괜찮고 사람들도 좋다고 했죠. 학생들이 열심히 배운다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강태식 중령의 목소리가 더욱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바로 휴가를 내고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민석이가 일한다던 학원을 찾아갔는데 그런 학원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건물주에게 물어봤더니 그 주소는 원래 비어있던 사무실이었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이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강태식 중령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외국인 실종 사건은 우선순위가 낮다는 이유였죠. 한국 영사관에도 요청했습니다. 외교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수사를 촉구했죠. 하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 뒤로는요? 저는 직접 민석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휴가를 모두 써가며 칭다오 곳곳을 뒤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모았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그냥 사라진 겁니다. 강태식 중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개월 뒤 중국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외곽강에서 시신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되어 유관 식별은 불가능했지만 DNA 검사 결과 민석이가 맞다고 했죠. 저는 작은 유골함을 받아들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제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냉철한 특수부대 지휘관의 모습 뒤에 숨겨져 있던 한 형의 아픔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민석이는 사기 조직에 끌려가 보이스피싱 일을 강요당했다고 합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자 매일 폭행당했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살해당한 거였죠. 중국 공안은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범인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강태식 중령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이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군인이면서도 형이면서도 동생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민석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외교적 항의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강태식 중령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민석이의 장례식 날 영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힘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국민들을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707특수임무단에 지원했고 죽을 만큼 훈련했습니다. 이런 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슬픔과 분노, 그리고 결연한 의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갇혀있는 1000명의 사람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스터 스틸.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동생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제 민석이와 같은 존재들이죠. 저는 5년 전 민석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번엔 제가 직접 갑니다. 그들을 전원살아서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약속입니다. 민석이에게 한 약속입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강태식 중령이 야간 작전 브리핑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대사관 근처 건물에서 진행됐는데 보안상 창문이 가려져 있었지만 문틈으로 그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1000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내 동생과 같은 꿈을 꾸었던 젊은이들입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전원살아서 고국 땅을 밟게 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강태식 중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 작전명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국민을 구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악마 같은 조직을 완전히 파괴할 겁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을 건드린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아픔을 국가적 사명으로 승화시킨 전사였습니다. 동생을 잃은 슬픔을 1000명을 구하는 힘으로 바꾼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개인의 아픔을 국가의 힘으로 바꾸고 과거의 무력함을 현재의 단호함으로 극복한 나라였습니다. 저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토록 강력하게 움직이는지, 왜 그들이 단 한 명도 포기할 수 없는지 말입니다. 작전의 밤이 왔습니다. 시아누쿠빌의 프린스 그룹 감금시설 내부는 절망 그 자체였죠. 저는 나중에 생존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날 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세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저널리스트 생활 동안 들어본 증언 중 가장 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감금실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1000명의 한국인들은 좁디 좁은 공간에 빽빽이 갇혀 있었고 굶주림과 공포에 떨며 또 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간수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우며 감금된 사람들을 조롱하던 간수들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어와 크메르어로 급박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중국어를 할 줄 아는 한 청년이 귀를 기울였는데 들리는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프린스 그룹이 망했대. 천즈 회장이 미국에 기소됐고 은행이 문을 닫았다는구나. 그 소식이 감금된 사람들 사이로 퍼지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어떤 이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고 어떤 이는 더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수의 간수들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감금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자 험악한 표정의 중국인과 캄보디아인 간수 수십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마체테, 날이 넓은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전부 나와. 당장.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한 간수가 다른 간수에게 중국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 내용을 들은 청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프린스 그룹은 이미 끝났어. 우리도 곧 잡혀갈 거야.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이 새끼들을 중국으로 넘겨서 팔아버리자. 어차피 우리가 책임질 것도 아니잖아.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조직이 무너지자 간수들은 한국인들을 중국 범죄 조직에 팔아넘겨 마지막 한탕을 챙기려 했던 겁니다. 감금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간수들이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차별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한 25살 청년이 옆에 있던 여학생을 지키려고 앞을 막아섰다가 쇠파이프에 머리를 강타당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핏자국이 번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비명과 울음소리가 건물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의자와 식판,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들고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무기로 무장한 간수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기 딸을 감싸 안고 있었는데 간수가 그의 등을 마체테로 내리쳤습니다.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끔찍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간수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20살 여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여학생은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간수는 마체테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전부 이렇게 된다. 칼날이 반짝이며 내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여학생은 눈을 질끈 감았고 주변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쾅! 건물의 외벽 전체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안쪽으로 터져 들어왔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사방으로 날아갔고 폭발의 충격파가 감금실을 휩쓸었죠. 먼지와 연기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덮었습니다. 간수들이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고 칼을 든 간수도 충격에 휩쓸려 바닥에 낮아빠졌습니다. 연기와 먼지 속에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망령들처럼 보였습니다. 검은 전투복에 야간 투시경을 장착한 사람들이 무너진 벽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깨에는 선명한 태극기 패치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707특 수임무단이었습니다. 대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레이저 조준기의 붉은 점들이 간수들의 이마와 가슴에 순식간에 조준됐습니다. 픽, 픽, 픽. 소음기에서 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간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간수도 이마에 정확히 총탄을 맞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30초. 단 30초 만에 감금실 안에 모든 간수들이 제압됐습니다. 그것은 전투라기보다는 외과 수술에 가까웠습니다. 완벽한 정밀함과 압도적인 화력으로 적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킨 겁니다. 연기가 조금씩 거치자 한 대원이 앞으로 나와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합니다. 지금부터 구출 작전을 시작합니다. 부상자가 있으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그 한마디에 감금실 안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와락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달 동안, 3달 동안 지옥 같은 곳에서 버텨온 사람들이 마침내 구원의 손길을 잡게 된 겁니다.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대한민국이 정말로 자신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에 그저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한 대원이 피투성이가 된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대원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집에 갑시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청년이 와락대원을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매일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온 청년에게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작전은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수송기들이 1000명의 구출된 국민들을 태우고 푸놈펜의 하늘을 가로질러 이륙했습니다. 저는 활주로 한쪽에서 그 역사적인 광경을 지켜봤죠. 수송기 4대가 차례로 이륙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꼬리 날개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기가 석양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707특수임무단 대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유진 영사와 외교팀도 다음 임무를 위해 본국으로 복귀했죠.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깊은 침묵과 혼돈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캄보디아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라는 거대 괴수는 심장이 뜯겨나간 채 쓰러졌습니다. 그룹 소유의 빌딩들은 텅 비었고 주가는 폭락을 넘어 상장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훈 마네 총리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거리를 걸으며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목격했습니다. 훈 마네 정권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를 떠받치던 모든 기둥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검은 돈줄이었던 프린스 그룹은 파산했고 폭력 조직이라는 척추는 뽑혀나갔습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 좀비 정권으로 전락한 겁니다. 캄보디아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에는 희망을 잃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상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국가는 명백하게 몰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프린스 은행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한때 황금으로 빛나던 로고는 시위대의 페인트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사기꾼들 인민의 적이라고 적힌 낙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주간 벌어진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자국민을 사냥감으로 팔아넘긴 부패한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 세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지옥까지 직접 찾아온 또 다른 정부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범죄의 소굴에서 자국민을 위해 싸우고 구출해내고 끝내 승리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 저널리스트 인생을 건 마지막 기사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수송기 꼬리 날개에서 빛나던 선명한 태극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제 냉소적인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전쟁터를 누빈 저널리스트입니다. 인간의 잔혹함과 어리석음을 수없이 봤고 정부의 위선과 무능력을 셀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국가는 부와 영토의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직 국민에 대한 신뢰만으로 제국을 건설하는 나라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프놈펜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했던 이 도시는 이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죽었습니다. 정권은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프린스 그룹이라는 암세포는 도련해졌지만 국가는 이미 암말기입니다. 이곳은 이제 희망이 없는 땅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글을 썼습니다. 제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전 세계는 이 지옥을 외면했습니다. 유엔은 성명서만 발표했고 강대국들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은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국민 1000명의 목숨값을 받기 위해 한 국가의 경제를 파괴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옥의 문을 직접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저의 손은 지금도 떨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눈물이 스크린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한낱 개인의 목숨이 국가 그 자체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책이 아닌 현실에서 목격한 자의 경외심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초강대국이란 무엇입니까? 핵무기나 항공모함의 숫자로 정의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진정한 초강대국이란 자국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세계와 전쟁을 벌일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부로 그 이름은 단 하나,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놈펜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빛을 목격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기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과 BBC는 제 기사를 헤드라인으로 인용하며 서울의 결단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는 한국식 국민보호 모델을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동아시아의 핵심 파트너에서 글로벌 안보의 축으로 격상시켜 재평가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우리도 한국처럼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공개석상에서 한국의 결단력을 칭찬했고 일본 언론들조차 부러움 섞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반응을 보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잿더미가 된 도시 너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비록 캄보디아의 밤은 깊어졌지만 세상은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태양을 목격한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유진 영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영사님, 당신들이 해낸 일은 역사의 길이 남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진정한 국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진정한 강국은 무기의 숫자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려는 의지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자국민 한 사람을 위해 세계와 맞설 준비가 된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나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욱 감동적이고 가슴 벅찬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방송TV였습니다.